오늘 사연은 박순자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4월의 오후, 박순자는 반짝이는 바닥을 닦으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내일이면 남편 최건우와의 결혼 40주년 기념일이었죠. 평생을 함께한 남편과의 특별한 날을 위해 순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어요. 머릿속에는 작은 파티 계획과 오랫동안 꿈꿔왔던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은퇴하면 꼭 가자던 유럽 여행. 순자는 중얼거리며 손에 든 걸레에 힘을 주었어요. 순자는 32살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3살 배기 딸 미연을 키우며 30년을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휴가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죠. 항상 다음으로 미루던 행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잎이 빗방울에 젖어 더욱 선명한 분홍빛을 띄었어요. 순자는 잠시 걸레질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40해 전 바로 이런 봄날에 건우와 결혼식을 올렸던 기억이 떠올랐죠. 당시 23이었던 순자는 든든한 은행원 신랑과의 미래를 꿈꾸며 행복에 들떠 있었습니다. 여보, 내 양복 좀 봐줘. 건우가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순자는 추억에서 깨어나 걸레를 내려놓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옷장을 열자 단정하게 정리된 건우의 옷들이 보였죠. 40년 동안 매일 아침 다려놓은 셔츠들, 계절마다 정리해둔 옷가지들. 순자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어요. 순자는 옷장 안쪽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63살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한때 윤기나던 검은 머리카락은 이제 회색으로 변했고 눈가와 입가에는 주름이 자리 잡았죠. 하지만 여전히 또렷한 이목구비와 단정한 자세는 그녀의 내면에 담긴 품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 검은색 양복이요. 내일 입으려고요. 건우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건우의 검은색 정장을 꺼내며 옷장 맨 위 선반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낯설었습니다. 순자가 정리하지 않은 물건은 거의 없었는데 이 상자는 기억에 없었죠.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반짝이는 여성용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은색 체인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하트 펜던트였어요. 순자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건우가 선물한 적도 없었고 순자는 평생 화려한 장신구를 좋아하지 않았죠. 검소함이 몸에 배인 공무원 생활 30년, 화려한 보석 같은 건 사치라고 여겼던 순자였으니까요. 목걸이를 집어들자 작은 카드가 함께 떨어졌습니다. 내 사랑에게 영원히 함께 건이라고 씌어 있었어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건우는 그녀에게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쓴 적이 없었어요. 여보 혹은 순자 씨라고 불렀지. 내 사랑이라는 표현은 사용한 적이 없었죠. 이게 뭐지? 순자는 목걸이를 손에 쥐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때 방 안에 놓인 순자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옛 직장 동료 박영숙이었어요. 순자는 목걸이를 다시 상자에 넣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자 씨, 잘 지냈어요? 내일 모임에 올 수 있죠? 영숙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영숙 씨. 내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결혼 기념일이라.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맞다. 40주년이었죠? 축하해요. 근데 뭐 걱정되는 일 있어요? 목소리가 안 좋네.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영숙과는 30년을 함께 근무한 가까운 사이였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정말요? 순자 씨가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혹시 건우 씨와 무슨 일 있어요? 순자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너무 쉽게 속내를 들켰나 싶었어요. 아니에요, 정말로. 그냥, 알았어요. 하지만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으면 연락해요. 나 항상 순자 씨 편이니까. 전화를 끊은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이 이상한 느낌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직 확실한 것도 없는데 괜한 의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가요? 건우가 갑자기 방에 들어오자 순자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아니에요. 양복 여기 있어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며 양복을 건넸죠. 심장이 정신없이 뛰는 것이 건우에게 들릴까 걱정됐습니다. 건우는 양복을 받아들고 뭔가 이상한 기색을 느꼈는지 순자의 얼굴을 잠시 살폈습니다. 65살의 건우는 여전히 카리스마 있는 외모를 지니고 있었어요. 은색으로 변한 머리카락과 단정한 콧수염은 그에게 더욱 지적인 분위기를 더했죠. 지역에서 최 선생님으로 불리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내일 기념일 파티에 누구 오나요? 건우가 양복을 들고 나가며 물었어요. 미연이랑 사위, 그리고 영숙이랑 혜영이. 총 6명이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하진 말아요. 난 다음날 아침 일찍 출장 가야 하니까. 건우의 말에 순자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40번째 결혼 기념일인데도 여전히 자신의 일을 우선시하는 남편이 서운했습니다. 건우가 방을 나가자 순자는 침대 끝에 앉아 갑자기 차가워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의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동안 건우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갖고 있었기에 이런 감정이 생소했어요. 목걸이는 분명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고 그 누군가는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순자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어났어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순자는 건우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과 함께 작은 와인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의 공식적인 기념일을 앞두고 조용히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던 거죠. 오늘 와인은 웬일이에요? 건우가 식탁에 앉으며 물었어요. 내일 기념일이니까 미리 축하하고 싶어서요. 순자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우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갈비찜을 먹기 시작했어요. 맛있네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최근에 나한테 선물 준 적 있나요? 건우의 젓가락질이 잠시 멈췄어요. 선물이요? 없는데. 왜요? 아니에요. 그냥 물어봤어요. 순자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갑자기 웬 선물 타령이에요? 기념일 선물 바라는 거예요? 건우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묻어났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순자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건우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확인하더니 얼굴이 밝아졌어요. 미안해요. 잠시 통화 좀 해야겠어요. 사업 관련 중요한 연락이라.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우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 집 밖으로 나갔어요. 베란다 창문으로 보니 정원에서 전화를 받는 건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표정이 밝고 활기찼어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말이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순자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건우의 불륜을 의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솔직히 그럴 필요도 없었죠. 건우는 항상 바빴고 가정에 충실했으니까요.
물론 그들의 관계가 열정적이진 않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하는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낯선 목걸이, 비밀스러운 전화, 그리고 건우의 미묘한 태도 변화. 뭔가 이상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순자는 몰래 건우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건 자신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죠. 40년간 한 번도 남편의 사생활을 침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순자는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침대에 누웠어요. 건우는 아직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순자는 건우가 조용히 침대에 들어오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눈을 감은 채 잠든 척하며 건우의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건우가 베개 밑에 무언가를 넣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계속 잠든 척을 했습니다. 건우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순자는 조심스럽게 베개 아래를 확인했어요. 작은 종이 쪽지가 있었습니다. 내일 12시 같은 장소라고 적혀 있었죠. 순자는 쪽지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과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건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각 구운 생선, 그리고 각종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4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특별히 준비한 아침이었죠. 순자는 작은 선물 상자도 테이블 한쪽에 놓았어요. 오랫동안 아껴두었던 돈으로 구입한 고급 만년필이었습니다. 건우가 늘 갖고 싶어 했던 물건이었죠. 건우는 양복을 차려입고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 출장 가야 해서 저녁에는 못 들어올 것 같네요. 순자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세요? 건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결혼기념일이죠. 미안해요. 급한 출장이라 어쩔 수 없네. 괜찮아요. 내일 저녁에 작은 파티라도 하면 되죠. 순자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 작은 선물이에요. 건우는 선물 상자를 열어보고 만년필을 꺼냈어요. 고마워요. 이런 거 사느라 돈 쓰지 말지. 형식적인 감사 인사와 함께 건우는 만년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당신도 선물 있어요. 건우가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특별한 날이니까.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진주 귀걸이였어요. 목걸이가 아니라 안도한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예쁘네요. 건우는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이 닫히자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 동안 건우는 항상 바빴어요. 지역 유지로서의 체면, 사업, 사회활동. 그 모든 것들이 건우에게는 순자보다 중요했죠. 순자는 식탁을 정리하면서 문득 어제 발견한 목걸이와 오늘 아침 베개 밑에 쪽지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건우가 말한 출장. 그것이 진짜일까요? 순자는 망설였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옷장으로 향해 목걸이가 든 상자를 다시 꺼내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오늘은 정기 건강검진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끝내지 않을 생각이었죠. 오전에 청소를 마친 순자는 오후에 정기 건강검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어요. 옷을 갈아입고 동네 중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0년 전 퇴직 후에도 꾸준히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유지했죠. 병원 로비에 도착한 순자는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11시 45분이었습니다. 건우의 쪽지에 적힌 시간까지는 15분이 남았죠.
순자는 초조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때 병원 입구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건우였어요. 그리고 그의 옆에는 젊은 여성이 팔짱을 끼고 있었죠. 순자의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출장이라더니 건우와 그 여성은 산부인과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그들을 따라갔어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 채 그들이 산부인과 접수대 앞에 서는 것을 지켜보았죠. 최건우 씨 부인 이민경 씨 맞으시죠? 오늘은 초음파 검사 날입니다. 접수원의 목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렸어요. 부인? 이민경? 초음파? 순자의 귀에 들리는 단어들이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벽에 등을 기대었어요. 그 여성은 30 후반에서 40 정도로 보였죠. 세련된 차림새에 화려한 메이크업, 그리고 목에 걸린 은색 목걸이. 바로 어제 순자가 발견한 그 목걸이였습니다. 여보, 긴장돼요. 우리 아기 처음 보는 거잖아요. 이민경이라는 여성이 건우의 팔을 꼭 붙잡으며 말했어요. 건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걱정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순자는 그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었어요. 마치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병원을 뛰쳐나왔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40년간의 믿음이, 신뢰가,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요? 병원 앞 벤치에 주저앉은 순자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순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얼어붙은 듯 했죠. 한참 후에야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곧장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근처 공원에 들러 한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죠. 가을이 되면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아름다운 이 공원은 순자와 건우가 처음 만난 곳이었습니다. 당시 21살이었던 순자는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우연히 건우를 만났어요. 건우는 그때 이미 은행에 취직해 안정적인 직장인이었죠. 성실하고 진중한 건우의 모습에 순자는 금방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다 거짓이었나? 순자는 회상에 잠겨 중얼거렸어요. 그들의 첫 데이트, 프로포즈, 결혼식. 모든 기억이 이제는 쓰라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자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해가 저물고 어둠이 방 안을 채웠죠. 그제서야 순자는 스마트폰을 꺼내 건우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 이메일, 통화 기록. 건우는 항상 조심했던 모양이었어요.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건우의 SNS 계정을 확인해 보니 최근 친구 추가된 이민경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 그녀는 병원에서 본 바로 그 여성이었어요. 순자는 이민경의 계정을 열었습니다. 대부분 비공개였지만 몇 개월 전 올린 한 게시물이 눈에 띄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희미하게 건우의 모습이 보이는 사진이 있었죠. 그리고 댓글에는 여보, 입금했어라는 건우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보, 입금?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건우와 이민경은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부부처럼 지내고 있었고 돈까지 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민경은 임신 중이었죠. 순자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건우의 사업이 실패했을 때를 생각했어요. 당시 은행을 그만두고
창업을 시도했던 건우는 모든 재산을 날렸고 집까지 위기에 처했었죠. 그때 순자는 자신의 퇴직금을 모두 내어주고 집을 지켰습니다.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집 명의를 순자로 해놓았죠. 그 후로 건우는 다시 일어서려 노력했지만 예전의 안정적인 수입은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피스텔까지? 순자는 혼란스러웠어요. 건우의 재정 상황으로는 오피스텔을 마련하고 이민경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순자는 갑자기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서랍에서 통장과 재산 관련 서류들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한동안 확인하지 않았던 통장 내역에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2년 전부터 매달 100만 원씩 출금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동안은 그 금액이 200만 원으로 늘어났죠. 이건 순자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들의 공동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공무원 시절부터 아껴둔 돈이었는데 건우가 몰래 사용하고 있었던 거였죠. 순자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외동딸 미연은 미국에서 살고 있었고 가족들에게 알리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순자는 평생 모범적인 아내,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죠. 그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건우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순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이혼? 용서? 무시? 모든 선택지가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새벽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건우가 돌아온 것이었죠. 순자는 눈을 감고 잠든 척했습니다. 건우가 조용히 침실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몸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아침이 되자 순자는 일어나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가슴속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건우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순자는 식탁을 차리고 식사를 기다리며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건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에 민경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건우 씨 전화잖아요. 전 최건우의 아내입니다. 그쪽은? 순자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이민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나 봐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의심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김혜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인 혜영은 최근 은퇴했지만 여전히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있었죠. 혜영아, 만날 수 있을까?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네. 혜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순자는 더 이상 전화로 말할 수 없었죠. 1시간 후 순자는 도심 카페에서 혜영을 만났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자 혜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혜영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야, 너무 괴롭겠다. 내가 바로 내 사무실로 왔어야 했어. 혜영은 63살이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직관력과 뛰어난 법률 지식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 살면서도 자신의 일에 열정을 쏟는 그녀는 순자에게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변호사로서 하는 말인데 증거 수집이 중요해. 특히 재산 문제는 빨리 손을 써야 해. 혜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재산이라니? 순자가 의아해했어요. 너희 집이 내 명의잖아. 건우가 다른 여자에게 재산을 빼돌리려 할 수도 있어. 부부 재산 분할 청구는 남편이 증거 인멸하기 전에 30일 안에 해야 해. 혜영의 말에 순자는 갑자기 현실감을 느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는 거야? 순자의 입에서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지. 하지만 일단 증거부터 모으자. 사진, 통화 기록, 은행 거래 내역. 무엇이든 도움이 될 거야. 혜영이 조언했습니다. 혜영은 서류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필요한 증거 목록을 적기 시작했어요. 건우와 이민경의 관계 증거, 재산 유용 증거, 불법 대출 관련 증거. 이 세 가지가 핵심이야. 어떻게 그런 증거를 모아? 순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 혜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 지인 중에 사설 탐정이 있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그런 방법까지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건우의 배신과 재산 문제를 생각하니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였죠. 알았어. 도움받을게. 순자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혜영은 곧바로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어요. 오후에 만날 수 있대. 내가 같이 가줄게. 그날 오후 순자와 혜영은 도심 오피스 건물에 있는 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문패에는 정보조사 컨설팅이라고 씌어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호입니다. 김 변호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박지호는 전직 경찰로 지금은 합법적인 정보 수집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턴트였습니다. 그는 순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은 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최건우 씨의 행적조사, 재산 상황 파악, 그리고 이민경이라는 여성과의 관계 증명.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요. 빠르면 사흘 안에 초기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탁드립니다. 순자는 혜영의 도움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건우의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매달 정기적으로 500만 원씩 이민경으로 추정되는 계좌로 송금되고 있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강남에 건우 명의의 오피스텔이 있었어요. 순자는 혜영과 함께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강남에 오피스텔을 살 돈이 생겼을까? 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아내야 할 것이지. 혜영이 대답했습니다. 경비원에게 건우의 아내라고 소개한 순자는 쉽게 오피스텔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원룸이 나타났습니다. 분명 누군가 살고 있는 흔적이 있었죠. 화장대 위에는 여성용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옷장에는 이민경으로 보이는 여성의 옷가지들이 걸려 있었어요. 침대 옆 서랍에서 순자는 병원 진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이민경, 40살, 임신 8주.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옆에는 초음파 사진도 있었죠.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서랍 안에서 발견한 서류들이었어요. 순자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한 신청서였습니다.
순자의 서명도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분명 위조된 것이었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야. 혜영이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위조 서명으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니 건우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순자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두었어요. 그리고 오피스텔을 살펴보던 중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열 수 있을까? 순자가 물었어요. 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리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 은행에 가보자. 순자와 혜영은 건우가 대출을 신청한 은행을 찾아갔어요. 혜영은 변호사 신분증을 보여주며 담당자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서명은 제 의뢰인인 박순자 씨의 것이 아닙니다. 위조된 것이죠. 이런 불법적인 대출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혜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은행 담당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희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내부 검토 중이었습니다. 최건우 씨가 급하게 처리해달라고 재촉해서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이 대출과 관련된 모든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나요? 혜영이 물었어요. 네, 모든 상담 내용은 녹음됩니다.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법원 명령이 필요하다면 준비하겠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식적인 요청이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와 혜영은 박지호의 사무실에서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박지호도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이민경 씨는 3년 전 건우 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했고 그때부터 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부터는 거의 매일 만나고 있고 오피스텔은 1년 전에 계약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마련한 거죠? 순자가 물었어요.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박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건우 씨는 지역 발전 기금을 관리하는 위원회 재무담당이었는데 그 돈의 일부를 유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순자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럴 리가. 건우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은 변합니다. 순자 씨. 혜영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특히 다른 여자가 생기면 더욱 그렇죠. 그날 밤 순자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건우를 직접 대면하여 모든 것을 물어보거나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죠. 순자는 오랜 고민 끝에 건우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40년의 세월이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건우가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좀 이야기해요. 건우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민경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건우의 손이 멈췄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목걸이도 받고 병원에서 당신들도 봤어요. 그리고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피스텔에도 가봤어요. 건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건우는 웃기 시작했어요. 냉소적인 웃음이었죠. 역시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었나 보네요. 건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이민경은 내 여자예요. 그리고 그녀는 내 아이를 가졌어요. 순자는 그 직설적인 고백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이렇게 냉정하게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왜 그랬어요? 내가 뭐가 부족했길래?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족함이 아니라 지겨웠어요. 40년이에요. 40년. 같은 얼굴, 같은 목소리,
같은 일상. 난 변화가 필요했어요. 건우의 말은 독설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 돈으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심지어 불법까지 저질렀다는 거예요? 순자가 분노에 차서 물었습니다. 불법이라니? 건우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내 서명을 위조했잖아요. 은행에서 모든 걸 확인했어요. 건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조심해. 내가 당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 해보세요. 모든 증거가 있으니까요.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건우는 식탁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여행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당분간 집에 안 들어올 거예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난 이혼하겠어요. 건우는 잠시 순자를 바라보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순자는 창가에 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건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동안 함께한 남편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 같았어요. 순자는 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영아, 결정했어. 이혼하려고 해. 현명한 결정이야, 순자야. 내가 모든 절차를 도와줄게. 혜영이 대답했어요. 순자는 모든 증거 자료를 혜영에게 전달했어요. 혜영은 즉시 법원에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 그리고 위자료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순자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제 다시 일어설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나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며칠 후 건우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당신이 나를 조사했다면서? 건우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소리쳤어요. 그랬어요. 알 권리가 있으니까. 순자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역 발전 기금 얘기도 알아냈어? 건우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알아냈어요. 당신이 지역 주민들의 돈을 빼돌렸다는 것도요. 건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건 빌린 거야. 이자까지 다 갚을 생각이었다고. 돈을 훔치고 이자를 붙여 갚는다고? 그게 말이 돼요? 순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건우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순자야,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이민경이 내게 접근한 거야. 처음엔 그냥 말동무 정도였는데 점점 일어나요. 그런 모습 보이지 마세요.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 이미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이혼? 안 돼. 내가 모든 걸 정리할게. 이민경과도 끝낼 거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건우가 애원했어요. 늦었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섰어요. 사기, 횡령. 이건 범죄예요. 건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그래, 그렇게 나오겠다고?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줄게. 건우는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순자는 그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혜영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 당분간 내 집에서 지내는 게 어때? 혜영이 걱정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괜찮아. 도망치고 싶지 않아. 순자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다음 날 순자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건우는 정말로 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그의 주장은 순자가 근거 없이 자신의 불륜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영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죠. 걱정 마.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 유리해.
혜영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혜영의 조언대로 순자는 건우의 지역 발전 기금 유용 혐의에 대한 제보를 관련 기관에 했어요. 수사가 시작되면서 건우의 위치는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건우와 은행 지점장의 통화 녹취록이 언론에 유출된 것입니다. 녹취록에는 건우가 아내 모르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지역 신문은 물론 종합일간지까지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유지 최건우 씨, 아내 모르게 재산 빼돌리기 시도, 40년 결혼 생활 끝에 드러난 충격적 배신, 지역 발전 기금 수억 원 유용 의혹까지. 기사들은 연일 보도되었고 건우가 속한 지역 모임들에서는 그를 제명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지역 주민들은 건우의 집 앞에 항해 현수막을 걸기도 했습니다. 건우는 연락도 없이 잠적했어요. 순자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며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했습니다. 그녀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었죠. 한 달 후 건우의 소재가 파악되었습니다. 그는 지방의 한 모텔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경찰은 그를 체포하여 조사를 시작했죠. 건우는 지역 발전 기금 약 3억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실도 밝혀졌어요. 건우는 이민경에게 이미 8천만 원 이상을 건넸고 오피스텔도 그녀 명의로 해주려 했다는 사실이었죠. 그러나 이민경은 건우가 체포되자 모든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결국 법원 임시조정실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순자와 건우, 그리고 의외로 이민경까지 참석했습니다. 이민경은 검찰 소환에 응해 출석한 것이었죠. 조정 전 대기실에서 순자는 처음으로 이민경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이민경은 예상과 달리 초췌해 보였어요. 화려한 메이크업도 세련된 옷차림도 없었죠. 그저 지친 표정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박순자 씨, 이민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 사과드리고 싶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시적인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건우 씨가 약속했어요. 당신과 이혼하고 저와 새 출발을 하겠다고. 이민경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래서 임신까지 했나요? 순자가 조용히 물었어요. 이민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기는 유산됐어요. 한 달 전에요. 그 후로 건우 씨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전화도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고. 순자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 연민, 허탈함이 뒤섞였죠. 이민경도 결국은 건우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중 하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도 거짓말했군요. 순자가 말했어요. 이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역 발전 기금 이야기. 저도 몰랐어요. 건우 씨가 사업이 잘 된다고 했거든요. 저한테 투자하라며 돈도 받았는데. 투자라고요? 순자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5천만 원 정도 제 돈을 건우 씨 사업에 투자했어요.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요. 이민경이 울먹였습니다. 순자는 이제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어요. 건우는 이민경에게도 거짓말을 했던 거였죠. 그는 모든 사람을 속이고 이용했던 것입니다. 조정실로 들어가자 건우는 이미 앉아 있었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해 보였죠. 구속 상태는 아니었지만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최건우 씨의 명예훼손 고소건과 박순자 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건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건우의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부인의 근거 없는 비방으로 지역사회에서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합니다. 혜영이 차분하게 반박했어요.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계약서, 은행 송금 내역, 불법 대출 시도 녹취록까지요. 오히려 박순자 씨가 40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증거 자료들을 검토했어요. 그리고 이민경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죠. 이민경 씨, 최건우 씨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민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건우를 3년 전 사업 모임에서 만났고 그가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며 접근했다는 이야기. 곧 이혼하고 함께 새 출발을 하자는 약속. 오피스텔 마련과 매달 생활비 지원. 그리고 임신과 유산, 그 후 건우의 태도 변화까지. 더 나아가 이민경은 건우가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놓았어요. 지역 발전 기금을 빼돌려 투자한다며 이민경의 돈까지 가로챘다는 사실이었죠. 건우는 점점 낮은 자세로 앉았어요. 그의 거짓말이 하나둘 밝혀질 때마다 얼굴색이 창백해졌죠. 이제 최건우 씨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건우는 입을 열었지만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이혼까지는. 순자가 손을 들었어요. 조정위원의 허락을 받고 순자는 조용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 목걸이였죠. 이 목걸이 1년 전 우리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특별히 맞춘 것이라며 제게 선물했던 겁니다. 순자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민경 씨 목에서 똑같은 걸 봤죠. 제 남편은 심지어 선물도 같은 걸 줬습니다. 이민경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게 건우 씨가 저에게는 특별히 디자인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라고.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순자는 목걸이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결혼 반지도 함께 올려두었죠. 저 목걸이 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갑자기 건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민경 씨, 당신도 나를 배신했군요. 내가 당신을 위해 모든 걸 걸었는데. 이민경은 두려운 눈빛으로 건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진실만 말했을 뿐이에요. 당신이 저에게 한 모든 약속이 거짓이었잖아요. 건우는 갑자기 이민경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즉시 경찰관들이 그를 제지했죠. 건우는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쳤습니다. 난 망했어. 다 너희 때문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순자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지켜보았어요. 40년간 존경하고 의지했던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모든 사람을 속이고 이용한 한 남자만 있을 뿐이었죠. 건우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죠. 순자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부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건우가 애원했어요. 순자는 한동안 건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최건우 씨, 당신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용서하는 것과 함께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난 이제 홀로 서기를 선택했습니다. 조정은 순자에게 완전히 유리한 방향으로 끝났어요. 건우의 명예훼손 고소는 기각되었고 이혼 판결과 함께 재산 분할, 위자료, 그리고 불법적으로 이전하려 했던 재산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더불어 건우의 국민연금 중 배우자 목
50%를 순자가 받게 되었죠. 건우는 지역 발전 기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의 그의 명성은 완전히 무너졌죠. 법정을 나서는 순자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거짓 속에서 살지는 않을 것이었죠. 몇 달 후 순자는 전셋집을 개조해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금온 카페라는 이름의 이 공간은 특별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시니어 여성들을 위한 무료 법률 재무 상담 모임이 열렸죠. 혜영과 함께 운영하는 이 모임은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카페는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중년 여성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순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과 위로를 건넸죠. 저는 30년 살았어요.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참았는데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한 여성이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용기는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조금씩 자라나는 거죠. 순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카페 한쪽 벽난로 위 장식장에는 그 목걸이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이 물어보면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건 제게 새 삶을 선물해 준 물건이죠. 때로는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한 젊은 기자가 카페를 찾아왔어요. 지역 신문사에서 온 그녀는 순자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박순자 씨의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시니어 여성들이 본받고 싶은 롤모델이라고요. 기자가 말했어요. 순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 응했고 이야기는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어요. 60대 여성의 용기 있는 새 출발, 40년 결혼 생활 끝에 찾은 자유, 사이다 같은 인생 역전. 다양한 제목으로 순자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죠. 언론의 관심도 이어졌어요. 지역 신문은 물론 전국 방송에서도 순자의 이야기를 다루었죠. 60대 여성의 용기 있는 새 출발이라는 제목의 인터뷰에서 순자는 카메라를 향해 당당히 말했습니다. 불륜도 위기도 내 삶의 일부였지만 결국 나를 더 단단하게 해주었습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인터뷰 이후 순자의 카페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 중에는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들, 변호사들, 심리 상담사들도 있었어요. 순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죠. 순자는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책자도 만들었어요. 40년을 잃고 나를 얻다라는 제목의 이 책자는 법률 정보, 재무 조언, 그리고 심리적 회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죠. 카페에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여성들이 찾아왔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단순히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까지. 순자는 그들 모두를 환대했어요. 건우는 지역을 떠났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민경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죠. 순자는 가끔 그들을 생각했지만 미움보다는 연민이 더 컸어요. 결국 모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니까요. 어느 날 순자는 카페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어요. 병원 접수대에서 보았던 그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순자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박순자 씨,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앙병원에서 근무하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사실 이민경 씨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순자는 잠시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식인가요? 이민경 씨가 얼마 전 병원에 다시 왔어요. 그녀가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직접 찾아갈 용기가 없어서. 미영이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주저하다가 봉투를 받았어요.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와 함께 그 목걸이와 똑같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민경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그녀도 건우에게 속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순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는 목걸이를 들어 벽난로 장식장에 있는 다른 목걸이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이제 그곳에는 두 개의 똑같은 목걸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배신의 상징이었고 다른 하나는 용서와 새 출발의 상징이었죠. 어느 화창한 봄날 미국에서 딸 미연이 방문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미연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어머니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저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미연이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순자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미소 지었어요. 강해지는 건 선택이야. 언제든 너도 할 수 있어. 미연은 한동안 한국에 머물며 어머니의 카페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순자에게 제안했어요. 엄마, 이 이야기를 책으로 내는 게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순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미연의 도움으로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40번의 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책의 성공으로 순자는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부담스러웠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어요. 한 강연에서 순자는 이런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기대어 살지만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울 때 찾아옵니다. 저는 63살에 비로소 진정한 제 자신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봄꽃이 흩날렸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40년 동안 꿈꿔왔던 금혼식 대신 그녀는 더 값진 것을 얻었죠. 자신을 위한 삶, 진정한 자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순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녀의 카페는 단순한 사업장이 아닌 치유와 연대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가요? 순자 씨의 이야기가 용기를 드렸다면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쓸 수 있으니까요.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